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재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44번째 원자 번호 44번 루테늄입니다. 철과 같은 족에 속하는 루테늄은 낯설게 느껴지는 이름과 달리 철만큼이나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금속 원소입니다. 현대 산업과 첨단 양자 연구의 핵심인 루테늄에 대해 소개합니다. 루테늄은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전이금속 원소입니다. 물론 루테늄이라는 원소의 이름에도 여러 정보들이 숨어 있겠지만 여하튼 루테늄은 일반적으로 듣거나 접해본 적 없는 낯선 원소인 경우가 많을 듯합니다. 화학과 연관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루테늄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원소입니다. 루비듐이니 루테튬이니 비슷한 이름의 원소들도 많아서 기억하기 어려운 118개 원소 중 하나 정도죠. 하지만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인 화학자들 역시 루테늄은 공부할 때 한두 번 이름만 들어봤을 뿐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 사용되는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80% 정도의 화학자 혹은 화학 전공자들은 루테늄이라는 이름만 아는 수준일 듯 싶습니다. 반면 루테늄을 직접 사용하고 연구하는 분야의 화학자들에게 루테늄은 무게감이 다릅니다. 사실상 루테늄 만능주의자로 요리에 MSG 넣듯 루테늄을 조금 넣으면 뭐든 좋아진다는 맹목적인 신앙을 갖게 될 정도로 활용 분야와 기능이 아름다운 원소가 바로 루테늄입니다. 그 이름부터 시작해 하나씩 루테늄의 매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루테늄이라는 이름은 러시아의 라틴어 표기인 루테니아에서 유래했다고 이야기되곤 합니다. 정확히는 루스라는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루스는 10세기경 동유럽에 위치했던 중세 국가인 키예프루스를 건국한 바랑기안이라는 스칸디나비아의 바이킹 집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러시아는 같은 단어의 헬레니즘화된 표현을 의미하며 루테늄의 직접적인 어원인 루테니아는 라틴어화된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관련성 있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발견자와 원석의 유래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방향이었습니다. 루테늄 발견에 성공한 것은 발트 독일 출신의 러시아 화학자였던 카를 에른스트 클라우스로부터였습니다. 클라우스는 카잔 국립대학교의 교수이자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었는데 우랄 산맥에서 출토되는 중요한 광석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조폐국에서 루블 주화를 만드는 데 사용되던 백금이 추출된 후에 광석 속 유용한 금속 원소 자원을 검출 및 분리하기 위한 작업을 의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백금 추출 후 폐기물 또는 잔여물에 어떻게 다른 금속 원소가 남아있을지 알게 되었는지는 후에 소개할 클라우스의 놀라운 능력과 도전 정신에 기반합니다.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백금 추출 후 광석 폐기물에서 루테늄이 분리되었는지 클라우스의 실험 과정을 따라가 보죠. 먼저 곱게 분쇄된 폐기물은 강알칼리성 환경에서 질산 포타슘과 함께 처리해 수산화물 형태로의 침전물들이 제거됩니다. 백금족 원소가 아닌 철이나 니켈 등 다수의 전이금속 원소는 여기서 침전물로 분리되며 루테늄은 고산화 이온종으로 녹아있는 채 얻어집니다. 이어서 질산 처리로 루테늄을 검은색의 이산화 루테늄 분말로 분리합니다. 단순히 알칼리성에서 산성으로의 변화로 루테늄 6에서 8가 이온으로부터 4가 침전물 분리가 가능한 것은 잠시 후 소개할 루테늄 이온의 환경별 안정성에 따른 기발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염산 처리로 광석에 다량 함유되는 규소 성분을 분리한 후 염화물로 물에 용해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두 종류의 이온종인 루테늄 3가와 4가 이온으로 변환합니다. 이후 공기에서의 열 처리로 순수한 이산화 루테늄 분말을 얻을 수 있고 환원을 위해 수소 환경에서 열 처리한다면 깔끔하게 루테늄 금속을 추출 가능합니다. 이처럼 루테늄은 백금 광석에 함유된 미량이 분리되는 식으로 얻어졌으며 현재도 루테늄 확보처는 동일합니다. 클라우스가 광석 폐기물에서 루테늄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던 것은 클라우스의 유명한 버릇 덕분입니다. 건강에 대한 태만한 태도로 특히 유명한 화학자였는데 잠재적 위험을 무시하고 다양한 물질을 직접 맛보고 냄새 맡는 방식으로 분리하는 능력이 훈련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루테늄의 존재는 사산화 루테늄이 갖는 독특한 시큼한 맛과 향을 바탕으로 백금이 아닌 무언가가 함유되어 있다는 직감에서 비롯합니다. 지금은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클라우스는 새로운 화합물에 손가락을 담근 후 혀를 만져 산의 강도와 맛, 그리고 성분 등을 테스트하곤 했습니다. 자신이 합성한 새로운 루테늄 화합물 중 하나를 맛보다 입에 심한 화상을 입은 적도 있고
극히 위험한 독성 물질인 사산화오스뮴을 분리했을 때 그 맛을 후추와 비슷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후 사산화오스뮴 증기에 중독되어 2주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한 채 요양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이한 일화 끝에 분리된 루테늄은 철과 같은 족에 속하는 8족 원소입니다. 철만큼이나 유용한 특징과 쓰임새가 있을 것이 예상되죠. 원자 번호 44번으로 기억하기 좋은 루테늄은 44개의 양성자로 원자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을 이루는 중성자 개수 중 58개인 경우가 전체 루테늄 동위 원소의 31.6%를 이루는 만큼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6종의 안정한 핵종이 존재하며 루테늄은 자연적인 핵 붕괴로 형성될 수 있는 만큼 대부분 안정합니다. 하지만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2종의 위험한 루테늄이 있는데 루테늄 103와 106입니다. 각각 39.261과 373.591의 반감기를 가져 유출 시 실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루테늄 106는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핵분열 생성물로 핵실험이나 핵사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근인 2017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미 신고 핵사고로 인해 대기 중 고농도의 루테늄 106가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검출되지 않을 루테늄 106가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대기에서 검출되기 시작한 곳인데 바람의 방향이나 인근의 정보를 종합한다면 러시아의 우랄 산맥과 볼가강 인근 어딘가에서 공개되지 않은 핵 사고가 있었으며 여기서 발생한 루테늄 106가 공기를 타고 확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루테늄 정도면 꽤나 무거운 원소일 텐데 공기를 타고 쉽게 이동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루테늄 동위 원소는 방사성 아이오딘에 이어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유해성 동위 원소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가 루테늄 화합물 형태인 사산화 루테늄은 매우 높은 휘발성을 가져 조금만 가열돼도 기화해 공기 중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용액이나 필터 등으로 사산화 루테늄 흡착 테스트를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이 간단히 기화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학교 과학 및 화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 중 원자마다의 전자를 배치하는 순서와 규칙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앞서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던 마델룬 규칙입니다. 핵에 가장 가까운 1s 오비탈에서 시작해 주양자수 n과 각운동량 양자수 l의 합이 작은 순서대로 전자가 채워진다는 규칙입니다. 이후 싸움 원리와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리고 훈트의 규칙에 의해 우리는 전자가 배치될 순서와 준위를 특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혹 예외로 등장하는 것이 크로뮴이나 구리와 같은 사주기 원소들이었습니다. 모든 최외각 오비탈 준위들마다 한 개씩의 전자가 채워져 양자역학적 교환 에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형태가 안정하기에 전자가 일부 이동하는 방식이었는데 의외로 한 주기 아래 위치한 원소들에서는 이 현상이 더욱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나이오뷴과 몰리브데넘, 루테늄, 로듐 모두 전자 배치를 살펴보면 5s 오비탈에 한 개만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원소들은 5s와 4d 오비탈의 에너지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오뷴의 경우 에너지 차이가 1.64 일렉트론 볼트인데 같은 족의 바로 위에 위치한 바나듐의 경우에는 3D와 4S 오비탈의 에너지 차이가 무려 2.79 일렉트론 볼트나 됩니다. 기묘하게 에너지 간격이 작은 5주기 원소들에서는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며 우리가 루테늄을 첨단 연구 분야의 재료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기인합니다. 독특한 루테늄 동위 원소인 루테늄 88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루테늄 88은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가 동일한 자가 공액 핵으로 일종의 변형된 형태의 원자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개수의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은 독특한 회전 형태를 보일 수 있는데 아이온 54와 아르곤 36의 충돌을 통해 생성된 루테늄 88은 높은 각운동량 상태에서 회전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 기존 핵 모델이 예측한 회전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밴드 교차가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핵에서는 중성자, 양성자, 양성자의 등 벡터형 쌍형성이 줄을 이루는데 루테늄 88은 중성자, 양성자의 등 스칼라성 쌍형성이 우세하게 작용했습니다. 등 스칼라성 쌍은 스핀 1, 각운동량 0 상태에서 강한 결합을 형성하는데 일종의 초유체성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야기가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루테늄 88의 핵이 보인 결과는 핵 시스템 구조가
강하게 결합된 중성자 양성자 쌍의 존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중성자별 적색 거성과 같은 특정한 항성 환경의 핵합성 반응에서 다양한 화학 원소, 특히 중성자가 가장 적은 동위 원소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발견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루테늄에서 시작해 드러나기 시작한 셈이죠. 루테늄은 전이금속인 만큼 다양한 산화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최대 8가부터 모든 산화수의 양이온을 형성하며 2가 음이온까지 상황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2가, 3가, 4가의 양이온 형태입니다. 단순한 수용액 내 이온은 2가와 3가만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2가의 양이온은 짧은 시간 동안만 유지될 수 있는데 물을 환원시키며 저절로 3가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하고 안정적인 4가 형태는 가용성으로는 불안정해 앞서 클라우스가 분리 과정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검은색의 이산화물로 존재하게 됩니다. 루테늄 이온의 색상과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따라가 보죠. 2가 루테늄 수용액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보편적으로 매우 진한 청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희석시키면 라벤더 색상의 연보랏빛을 나타냅니다. 몇 분 내에 물을 환원시키며 3가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관찰하려면 금속 아연 조각 등을 넣어 일종의 희생 양극처럼 사용해야만 연보랏빛을 관찰할 수 있으니 실험하시고 싶은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농축된 용액 형태로 놓아둔다면 공기와 맞닿는 계면으로부터 색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기 속 산소에 의해 산화되며 푸른색의 2가 루테늄은 노란색의 3가로 변화하게 됩니다. 조금 더 오랜 시간 놔둔다면 2가 루테늄 이온은 물 혹은 산소를 환원시키며 노란색의 3가 루테늄 상태로 완전히 변화합니다. 이 상태는 안정해 다양한 염을 이루거나 물질 합성, 촉매 반응 등에 바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3가 루테늄도 추가적으로 산화될 수 있습니다. 과황산염과 같은 산화제를 적정량, 염산 환경에서 넣어준다면 젓갈색의 4가 루테늄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4가 루테늄이 용액 상태로 녹아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염화 이온이 포함되어 창물을 형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 리간드와 결합된 창물로 안정하게 존재하는 것은 지금부터 불가능합니다. 만약 산성을 중화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산화 소듐 용액을 넣으면 검은색의 이산화 루테늄 침전물이 바로 형성됩니다. 이와는 달리 알칼리 환경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이온 형태도 있습니다. 6가 루테늄은 더욱 선명한 선홍색을 갖는데 알칼리 조건에서만 안정하게 존재합니다. 올리브 색상의 7가 루테늄은 선호하는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산성이거나 중성 조건에서만 용액을 형성하며 알칼리성이 되면 또다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일부러 산성도를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알칼리 조건에서만 안정하던 6가 루테늄 용액의 산성화 시 6가 상태는 7가와 4가 루테늄으로의 불균등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4가 루테늄에 이산화 루테늄 침전물이 석출되는 모습과 함께 7가 루테늄의 올리브색 용액으로의 변화가 동시에 관찰됩니다. 한 종의 이온이나 화합물이 두 가지로 변화하는 불균등화 반응을 테스트해보기 가장 좋은 예시죠. 마지막으로 8가 루테늄은 앞서 휘발성 산화물로 빠르게 퍼져나간다 소개했습니다. 8가 루테늄은 밝은 노란색을 이루는데 열이 가해지면 용매 증기와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 자체로 강력한 산화제여서 염산을 염소와 물로 산화시킬 수 있을 정도니 방사성 루테늄으로 이루어진 8가 루테늄 증기 확산을 국가 단위에서 추적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색상을 가는 루테늄이 사용되는 가장 유명한 분야는 염료입니다. 실제로 옷감이나 머리를 염색하는 방식의 염료라기보다는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해 활용하도록 돕는 광촉매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중 편의상 루비피라고도 불리는 트리스 바이피리딘 루테늄 이온 형태가 대표적인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붉은 색상을 갖는 물질입니다. 복잡한 구조를 갖지만 의외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장파장 색상으로 우리에게 인식되듯 보색 관계인 단파장 빛을 흡수해 고에너지 과시광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죠. 중앙의 루테늄과 주위의 바이피리딘 리간드 간의 차지 트랜스퍼를 통해 자외선과 가시광선 단파장을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광화학적 특성은 전자와 전공의 분리를 일으키는 광합성 과정과 유사하게 작용되어 염료 감응 태양전지 분야에서 가장 기본 물질로 여겨집니다. 빛을 활용할 수 있음은 전기 생산 외에도 다양한 화학 반응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물의 산화나 환원을 위한 광감각제로의 쓰임입니다. 몇 가지 루테늄 촉매의 적용 분야를 살펴보죠. 식물이 빛을 이용해 당을 생산하는 과정인 광합성 모방은
다양한 화학 반응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광촉매를 설계하도록 영감을 주곤 합니다. 여기서 탄생한 하나의 흥미로운 최근의 발전이 바이오 하이브리드 광촉매입니다. 빛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금속 함유 촉매로 전달하는 광수학 단백질을 포함시켜 이름 그대로 생물질과 금속 촉매가 함께 작동하는 조립체를 뜻하는데, 빛 에너지로 의약품을 합성하거나 산업 폐기물을 바이오 연료 또는 기타 유용한 화합물로 전환하는 데 유용한 화학 반응을 구동하는 것입니다. 홍조류에서 발견되는 알피코에리스린이라는 단백질과 루테늄 촉매를 부착하는 형태이며 화학 결합을 만들거나 끊어내는 다양한 접근에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모든 파장에서 색소의 광여기가 에너지 전달로 이어져 반응을 촉진합니다. 바이오 하이브리드 촉매는 기존의 루테늄 광촉매 자체에 비해 반응 수율을 최대 10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적색광 조명하에서 반응이 가능해 기존 청색광이나 자외선에서 유발되는 부반응이 적고 덜 해롭기 때문에 생물학적 시스템에서도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항생제 분야에서도 루테늄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광감각 기능은 특정 부위에서만 조건부로 활성산소 등의 위력적인 물질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리듐 등을 매개한 광항생 기능은 기존 연구되던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기금속 화합물 그 자체로도 항균 특성을 보이는 가능성으로부터 최근 알려진 288개 화합물에 대한 학습 세트를 바탕으로 수백만 개의 유기금속 구조를 스캔해 내성을 보유한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초항생제 개발이 시도되었습니다. 많은 병원 치료가 감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항생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기반이라 할 수 있어 항생제에 대한 세균 내성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기탄소 기반 항생 물질과 비교할 때 금속 화합물은 내성 세균의 활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10배 이상 높으며, 우리 생각과는 달리 금속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반드시 인간에게 더 독성이 강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 상규균에 대해 테스트한 결과 초기 화합물의 대다수가 활성을 보여 이후 7,700만 개의 루테늄 복합체 가상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식별한 후 샘플을 합성해 테스트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가상 라이브러리에 대한 스크리닝에서 제한된 금속 항생제 후보 물질의 53.7%가 활성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유기금속 화합물은 작동 방식이나 원리가 의학 및 약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인해 밝혀지지도 않고 연구되지도 않는 전통적인 유기 항생제와 비교했을 때 뚜렷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내성 기전을 극복하는 데 유리하거나 또 다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에 대한 촉매로도 루테늄이 유명합니다. 그럽스 촉매라는 루테늄이 중앙에 위치한 복잡한 촉매 구조는 매우 독특한 화학 반응을 가능하게 만드는 촉매입니다. 이름대로 로버트 그럽스의 최초 개발 이후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해 진화하고 있는데, 이 촉매를 이용한 올레핀의 메타시시스 반응의 메커니즘 규명은 2005년 이브 쇼벤과 로버트 그럽스 그리고 리처드 슈록에게 노벨 화학상을 수여합니다. 화학 반응은 수없이 다양하지만 변화의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크게 4가지로 배우곤 합니다. 2가지 요소가 하나로 합쳐지는 합성 혹은 결합, 반대로 한 물질이 나눠지는 분해, 구성하는 부위가 이동하는 치환, 그리고 서로 간의 교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중 치환 혹은 복분해입니다. 이 중 메타시시스는 복분해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올레핀의 경우로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중 결합을 기준으로 구성 부위를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간단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별한 반응이며 루테늄 촉매가 이 기묘한 반응을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올레핀 메타시시스가 관심받는 것은 반응이 간단하기에 우회 경로를 따르는 다른 유기 반응보다 부산물이나 폐기물이 적게 생성되고 반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저감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촉매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루테늄 정도면 감내야만 합니다. 루테늄 촉매는 산업 분야에서도 흔히 사용되는데, 안정할 루테늄 클로라이드는 고리 개방 메타시시스 중합 반응에 적용되어 폴리로보넨의 상업적 중합에 투입되기도 하며, 수소화 반응에도 루테늄은 흔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온화한 조건에서 100% 수율로 입체 선택적인 합성조차 가능합니다. 만약 가장 흥미로운 물질을 하나 고르라면 아마도 크로이츠 타우베 이온이 될 것입니다. 캐럴 크로이츠와 헨리 타우베에 의해 발견 및 연구된 이 물질은 금속 착물에서 전자 전달 반응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어 1983년 타우베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도록 만든 중요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크로이츠 타우베 이온이 재미있는 것은 암모니아 리간드로 둘러싸인 2개의 루테늄 이온과
티라젠 분자가 결합한 선형 물질이 전체적으로 5+의 산화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진정한 비편제와 혼합 원자가 착물로 이야기되는데 전체 전하를 보면 루테늄 이온 중 하나는 3+ 산화수를 다른 하나는 2+ 산화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두 이온 중 어떤 것이 각각의 산화수를 보유한지에 대해서는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두 금속 이온이 각각 2.5+의 전하를 보유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결과를 만드는데 혼합 원자가 화학 분야 전체를 탄생시킨 물질이기도 하며 분자 전자 전달에서 흥미로운 정보를 제안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온이 바로 루테늄 화합물이었습니다. 여느 금속 원소가 그렇듯 루테늄 역시 합금 분야에 사용됩니다. 루테늄은 기본적으로 백금이나 이리듐 등 백금족으로 구분되는 귀금속 원소들과 합금을 잘 이루며 보편적인 금속과는 높은 농도로 쉽게 융합되지 않습니다. 반면 소량의 첨가만으로도 확연한 성능 증가를 이끌어내는 합금계의 MSG와 같은 원소로 볼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44년부터 파커 오일, 만년필 등에 사용되는 이름부터 루테늄이 함유되었을 것을 직감할 수 있는 RU 펜촉의 핵심 성분이라는 것이죠. 14K 금으로 이루어진 RU 펜촉에는 96.2%의 루테늄과 3.8%의 이리듐 비율로 첨가되어 뛰어난 강도와 내구성을 만들어냅니다. 강도와 내구성 강화는 다른 여러 합금에도 루테늄이 적용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내열성과 내식성이 강한 EPM102 합금에는 3%의 루테늄이 필수적으로 첨가되며 TMS161을 비롯한 다양한 합금에도 6% 내외의 루테늄이 함유되어 내식성 강화와 합금 경화 효과 그리고 전체적인 안정성 강화를 만들어내는 필수 물질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유기분자의 결합을 만들거나 빛을 이용해 작용하는 광촉매로의 루테늄도 유망하지만 현대 기술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루테늄의 사용은 녹색 화학입니다. 특히 미래 에너지 중 하나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태양광을 활용한 녹색 수소죠. 녹색 수소 생산 비용은 물 분자를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장치인 전해조의 에너지 효율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화학적 거동이 백금과 비슷하지만 훨씬 저렴한 귀금속인 루테늄의 적용은 효율성과 가성비를 개선하는 관건이 됩니다. 루테늄은 수십 년간 사용되어 온 기술인 알칼리 전해조의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이 기술은 1969년 인류를 달에 보낸 아폴로 11호 캡슐에 탑재된 후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편적 기법입니다. 루테늄은 백금 추출 부산물로 연간 200톤의 백금 생산에 비하면 연간 30톤에 불과해 소량으로 얻어지지만 그럼에도 비용은 백금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루테늄 1g은 18.5달러를 형성하지만 이에 비해 백금은 30달러 수준으로 절반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금속의 양 자체가 적어 킬로와트 생산당 1g이 필요한 백금이나 2.5g을 투입해야 하는 이리듐에 비해 단 40mg으로도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분해는 이름 그대로 전기를 사용하여 물을 분해해 수소와 산소 분자를 생성하는 공정에 적용됩니다. 앞서 살펴본 알칼리 전해조 외에도 양성자 교환막 방식도 사용되는데 PEM 수전해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전해 중 산성 용액에서 산소 발생 반응을 위한 효율적이고 저렴하며 안정적인 촉매가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이리듐 기반 촉매가 잠재적인 해결책이지만 앞서 소개했듯 이리듐은 본질적으로 희귀한 고가의 귀금속입니다. 루테늄 산화물은 더 저렴하고 반응성이 높은 옵션을 제공하지만 안정성 문제를 가져왔는데 다른 종류의 금속 원소와 함께 적용된다면 내식성이 높으며 효율이 뛰어난 루테늄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새로운 조합을 찾아내고 있으며 루테늄이 백금과 이리듐을 완전히 대체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활용하는 다양한 에너지의 비용은 급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루테늄의 사용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수와 폐기물을 연료로 전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전해조 기술과 결합해 폐기물 속 질소나 탄소 물질을 2차적인 활용이 가능한 물질로 전환하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인간의 목표는 하수, 식량작물, 조류 및 기타 재생 가능한 탄소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연료로 전환하는 동시에 폐기물 탄소를 환경과 물에서 멀리하는 자립형 프로세스로 만들어 탄소 순환과 자원 재사용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루테늄이 적용될 수 있음은 이미 확인되었으며 나아가 폐기물 중 활용 가능한 아세트산을 비롯한 물질로의 직접적인 변환에도 루테늄이 적용될 수 있고
촉매 반응을 통해 이 물질들을 알코올이나 파라핀, 올레핀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변환하는 것에도 루테늄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자원을 되돌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핵심이 현실적인 수급과 가성비를 모두 고려했을 때 루테늄이라는 하나의 답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루테늄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루테늄의 정말 첨단 연구에 대한 조금은 어렵고 복잡한 사례를 간단히 몇 가지 소개하자면 그 시작은 자성으로부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석에 붙거나 붙지 않는 성질만으로 자성을 이해하지만 실제 자성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강자성이 있습니다. 강한 자기적 성질을 가지며 외부 자기장이 없어도 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영구 자석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스핀과 자기 모멘트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 자기 도메인을 형성하는 물질로 원소를 기준한다면 철, 니켈, 그리고 코발트가 있습니다. 자석 생산에 이 원소들이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학 시간에 배우는 또 다른 자성으로 상자성이 있죠. 외부에 자기장이 형성되면 약하게 끌리며 자기장이 제거되면 자성이 사라지는, 한마디로 자석에 달라붙는 금속들의 성질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전자가 짝을 이루지 않은 상태여서 스핀에 의해 약한 자기 모멘트를 가지며 외부 자기장에 의해 일시적으로 정렬된 현상인데, 다수의 금속과 더불어 산소 분자 등은 상자성 물질이어서 자석에 달라붙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석에 붙지 않는다는 표현은 좀 더 과학적으로는 반자성을 갖는다고 설명됩니다. 외부 자기장에 약하게 반발하며 모든 전자가 짝을 이루어 자체적인 순자기 모멘트가 없는 상황으로 외부 자기장에 의해 전자의 궤도 운동이 약간 변화하여 반대 방향의 미약한 자기장을 생성해 달라붙지 않게 됩니다. 구리나 은, 금 등 많은 금속들이 반자성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이 들어본 자성의 종류지만 그 외 몇 가지 더 살펴본다면 먼저 페리자성이 있습니다. 강자성과 비슷하지만 일부 스핀이 반대 방향으로 정렬되어도 전체적으로 순자기 모멘트를 가지게 됩니다. 불균형으로 인해 자성을 띠는 특징으로 산화철과 같은 물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산화철 물질이 나노 입자가 될 경우 초상자성을 보이게 되는데, 매우 작은 크기의 강자성 또는 페리자성 입자가 상자성과 유사하게 작용해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자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성질입니다. 나노 크기가 되며 열적 요동이 도메인 정렬을 방해해 나타나는 특성으로 첨단 나노과학 분야에서 주목하는 성질입니다. 마지막으로 반강자성이 있으며 인접한 원자의 스핀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정렬되어 전체적으로 순자기 모멘트가 0이 되는 모습으로 스핀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대칭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크로뮴이나 몰리브데넘 산화물들이 반강자성 특징을 보이곤 합니다. 이 외에도 자성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가오카 강자성과 같은 성질도 알려져 있고, 이 기묘한 자성 등은 실험적으로 관측되며 하나씩 추가되고 있는데, 나가오카 강자성 역시 2020년에나 검증이 완료된 것처럼 여러 가설과 예측은 실험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루테늄으로 입증된 새로운 자성이 있으니 2019년 변자기성이라는 강자성과 반강자성에 이은 세 번째 종류의 주요 자기장이 제한됩니다. 냉장고 자석 등 강자성체는 모든 자기 모멘트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반면, 반강자성체는 교대로 자기 모멘트가 배열되어 상쇄를 통해 외부 자기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자성은 간단히 말해 강자성체와 반강자성체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웃하는 자기 모멘트는 항상 서로 반평행해 반강자성체와 마찬가지로 거시적인 자기효과는 없지만, 동시에 강자성체와 마찬가지로 스핀 편극 전류를 나타내게 됩니다. 얇은 루테늄 산화물층을 X선에 노출시키면 전자가 역이되어 루테늄 산화물층에서 방출되고 감지가 이루어집니다. 속도 분포를 기반으로 루테늄 산화물에서 전자의 속도를 결정하게 되며 원형 편광 X선을 사용하여 스핀 방향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실험적으로 확인된 것이 변자성입니다. 자성 소재는 현재 메모리 기술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많은 데이터 저장 시스템은 강자성체를 사용하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차지와 더불어 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이 됩니다. 기존 소재를 변자성 시스템으로 바꾸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중원소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기존의 일부 마이크로 전자 부품보다 최대 1000배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테늄이 입증한 또 다른 기묘한 현상은 바로 스핀 전화 분리입니다.
전자라는 친숙한 요소가 마치 두 개의 입자로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한다는 이론에 대한 실험적인 증거가 루테늄에서 발견됩니다. 수십 년 전 탄생한 물질에 대한 오묘한 해석인 양자 스핀 액체를 설명하기 위해 내려진 예측이었는데, 모든 물질에서 전자의 스핀은 위나 아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자석에서 모든 스핀은 온도가 임계온도 아래로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균일한 한 방향을 가리키는 형상이죠. 그러나 양자 스핀 액체 물질에서 스핀은 절대 영도에 매우 가깝게 냉각되어도 균일한 패턴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대신 스핀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갖고, 이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보이는 그래프는 열 전도도가 자기장과 온도에 대한 함수로의 변화를 보이는데, 진동하는 듯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 전자를 이루는 하나의 입자인 스피논에 대한 증거라 이야기됩니다. 수학적 설명을 위해 1973년 스핀 액체의 존재를 처음 예측한 노벨상 수상자인 필립 앤더슨은 양자 영역에서 전자는 전자의 음전하를 지닌 입자인 홀론과 하나의 스핀을 지닌 입자인 스피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합니다. 최근 루테늄과 염소 원자로 구성된 스핀 액체에서 스피논의 흔적을 드디어 찾아냅니다. 우리는 비데만 프란츠 법칙에 대한 위배를 고려할 수 있는데, 비데만 프란츠 법칙은 금속의 열 전도도와 전기 전도도의 비율이 같은 온도에서 다른 금속에 대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원자 한 개의 두께의 사슬 형태인 1차원 금속에서 전자는 두 개의 별개의 구성 요소 또는 준입자로 분리됩니다. 스핀을 전달하지만 전하를 전달하지 않는 스피논과 전하를 전달하지만 스핀을 전달하지 않는 홀론이죠. 홀론은 원자 사슬에서 불순물을 만나면 피하거나 통과할 수 없어 운동이 반사되지만, 스피논은 불순물을 통과한 다음 사슬을 따라 계속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피논은 열을 전달하고 홀론은 전하를 전달하기 때문에 열은 사슬을 따라 쉽게 전달되지만 전하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스피논이나 홀론이 서로 충돌할 때도 비슷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스핀 전하 분리로 알려진 이 효과는 페르미 액체와 도모나가 루팅거 액체에 대한 연구에서 파생됩니다. 3차원 금속의 전자는 전자 간의 정전기적 또는 쿨롱 상호작용의 효과를 포함하는 페르미 액체로 설명할 수 있지만, 상호작용의 효과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를 1차원 양자선으로 제한하면 쿨롱 상호작용이 훨씬 더 중요한 도모나가 루팅거 액체가 됩니다. 이 경우 스핀 전하 분리가 발생하여 스핀과 전하가 서로 다른 속도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파됩니다. 열 전도도와 전기 전도도의 비율이 이 스핀 전하 분리에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은 복잡하지만 결국 전자 역시 단일 입자라기보다는 또 다른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이론이 루테늄 양자 스핀 액체 연구에서 측정된 것입니다. 알렉세이 키타예프가 제안했던 키타예프 양자 스핀 액체 상태 역시 루테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했듯 루테늄의 4d 오비탈 전자 배치는 중간 정도의 전자 상관 효과와 강한 스핀 궤도 결합으로 보편적인 하이젠베르크 상호작용에 비해 키타예프 상호작용이 우세하게 나타나 우리에게 단서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루테늄은 실용적인 사용에서 벗어나 독특한 원소의 특성을 말미암아 양자 연구의 최전선에서 가장 흥미로운 도구로 활용되는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루테늄이 사용되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금속 원소인 만큼 합금을 기준한다면 미량 첨가되어 모든 물성을 향상시키는 합금계의 MSG로 볼 수 있으며, 미래 에너지와 자원 순환을 위한 물분해와 촉매화학 분야에서 기존 귀금속 원소에 비해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구동하는 핵심 원소로 관심받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낯선 기묘한 양자 효과와 자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필수 요소로 선택되어 과학자들에게는 더 이상 매력적일 수 없는 원소라 할 수 있습니다.